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제 2주차 강의로 접어들었네요. 저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동양문명사에 앞서서 자연을 거대한 자연, 혹독한 자연을 극복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고요. 앞에서도 얘기한 바처럼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 즉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난폭한 동물들의 육식 동물들의 공격에 직면한 인간들이 어떻게 지금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문명의 탄생,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좁혀서 중국 문명의 탄생이라는 주제까지 살펴본 뒤에 수업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개요를 먼저 살펴보죠.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도 왜소한 존재였죠. 뭐 근육이 많다거나 가죽이 두껍다거나 혹은 이빨이 날카롭다거나 발톱이 손톱이 날카로워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육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든지 스스로를 방어하고 다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인간은 너무도 왜소한 존재였습니다. 자연 환경과 거친 자연 환경과 육식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인간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번 오늘 요번 이 강의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만들었던 문화와 문명의 빛과 그림자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을 이번 시간에 목표로 삼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그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글을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은 지금 정상 수업이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푸는 맛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책이었는데, 그냥 코로나와 함께 그 기회가 박탈돼 버렸어요. 저한테 그런 기회는 주지 않네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야지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또 연구를 하다가 사실은 역사를 푸는 맛의 제시문 부분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특정 역사적 테마를 한번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그 해시태그는 그 주제를 다룰 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기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위에 그 해시태그 위에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주는 그런 책으로 기획을 했었죠. 근데 뭐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일단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고 또 그 해시태그에 있는 내용을 문제화해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저번 학기와도 약간 좀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이 선사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사시대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절박한 삶이었죠. 그냥 굶어 죽으니까요. 초기 인류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지 자연으로부터 취하기만 했죠. 그래요. 사냥을 한다든지 들짐승, 날짐승을 사냥을 한다든지 어로를 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혹은 채집을 한다든지, 익은 과일을 줍거나 따는 거, 그리고 채소, 쑥 같은 거를 베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취하기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사시대를 1시대와 2시대로 구분합니다. 자, 어떤 시대와 어떤 시대를 구분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시대를 구분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선사시대를 둘로 나누어 보는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보셔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시대를 1번 시대와 2번 시대로 구분한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좀 막연하네요. 자, 한번 밑부분을 읽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1번 시대에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던 반면, 그래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거는 구석기 시대겠네요. 반면에 2번 시대에는 자연을 활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그래요. 농경과 목축을 처음으로,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자연으로부터 그냥 얻어먹고 살았던 인간이, 자연의 일부였던 인간이 자연과 독립을 해서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문화가, 문명이, 문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사시대도 둘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자연을
활용하느냐, 할 수 있느냐, 자연을 그냥 자연 그대로 놓고 거기서 얻어서 생계만을 유지하느냐, 다시 말하면 자연이 기준이 되겠네요. 자연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서 신석기와 구석기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먼 훗날 고대 문명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번 혁명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기서 2번은 바로 신석기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테마는 제가 모든 모든 교양 강좌에서 첫 시간에 거의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 제가 만든 교과들이 역사 관련 교과인데요. 선사시대에 대한 거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거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고, 여하튼 이 선사시대를 별로 다루지를 않죠. 역사시대만을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선사시대가 없이 역사시대가 존재할 수는 없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도 예측 가능한,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고요. 이제 신석기 혁명까지 봤고요. 이 구석기 시대에도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일으킨 신석기 혁명과 거의 유사한 구석기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의 발견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서 뭐가 뭘까요? 그래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바로 불의 발견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불을 발견했다는 것은 상당히 발견이죠. 발명은 아니에요. 불은 원래 존재하죠. 이 불의 용도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을 이용해서 밤문화, 다시 말하면 밤에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밤에 보통 적의 야행성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넉넉히 잠자고 있다가는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기 딱 알맞죠. 그런데 이제 불이 발견이 되면서 사실상 사람들의 야간의 잠자리가 편해졌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불의 발견의 의의는 사실은 인간이 이제 기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풍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먹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뭐 다른 동물들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먹는 건 매 한 가지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불이 발견되면서 구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익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살짝 데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기호에 맞는 식생활을 할 수 있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 미각이 또 발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농경과 목축을 함으로써 사회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과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불의 발견도 마찬가지라는 구석기 혁명과 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대발견이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는 자연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가 기준으로 해서 시대 구분을 했었어요. 요번에도 또 시대 구분 문제예요. 요번에는 기준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문자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를 1번 시대라고 하고요. 이 시대에는 문자 기록이 아닌 남겨진 물건이나 우리가 보통 유물이라고 하죠. 유물이나 유적 등의 흔적을 통해서 그 그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그래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 문자 기록이 아닌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짐작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것을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하고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뭐라고 하죠? 그래요.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고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고고학은 선사시대만 연구하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고고학에도 물론 선사시대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그리고 심지어는 일제시대까지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죠. 유물이나 유적, 다시 말하면 건물터가 발견되면 그냥 고고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유적의 의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연구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일반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것들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그런 학문이 고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사시대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뭐 6.25 전쟁 때 뭐 유탄을 가지고도 연구가 가능하죠. 반면에 문자로 쓰여진 글이나 책과 같은 기록물에 의하여 과거를 알 수 있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문자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2번 문제의 보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로 기록되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기를 역사시대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그래요. 문자예요. 문자로 기록되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기를 역사시대라고 하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그 반대로 고고학적인 방법, 가령 출토된 유물이나 건물터와 같은 우물터와 같은 뭐 절터, 사찰터, 그리고 요새는 뭐 또 성당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 그 당대를 유추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말이죠. 이것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잉카 문명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문자가 없었죠.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사회 조직이나 국가 조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던
문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잉카 문명은 선사 시대의 문명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인간 앞에 직면한 재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인간들이 그것을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거는 문자가 없는 문화니까 열등한 문화고 이거는 문자가 있으니까 우등한 거야.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는 선사시대고 문자가 없는 미개한 사회고 뭐 세종 이후부터 문명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우리는 인간 앞에 인간이 직면한 재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를 뭐 가치 판단에 앞서서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간의 특징에 대한 거예요. 1과 2를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뭘까요?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조직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조직사회를 이룬다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은 아니죠. 조직사회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많은 동물들이 조직을 이루고 살고 있죠. 뭐 개미라든지 벌이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영장류들은 이 조직사회를 이루고 계층화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할이 분화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직사회라는 면이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밝혀두고요. 조직사회를 이루고 1과 2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1과 2를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 같은 생활 방식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태어난 후에 사회에서 습득하며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거의 백지 상태죠. 거의 본능에 따라서 배고플 때 울고 젖 달라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뭐 이런 식으로 본능에 의존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한 돌 정도 그 전에부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습득하고 자손에게 전해주죠. 생활 방식을요. 자,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1번이 나오네요. 1은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수단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뭐를 통해서 자연을 극복할까요? 바로 그거를 찾는 문제겠네요. 결국은 도구를 이용해서 거대한 자연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요, 이는 또 뭘까요?
조상들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입니다. 아, 야야야야,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독버섯이야. 그거 먹다가 너희 삼촌이 죽었단다. 어, 뭘로 가르치고 있죠? 지금 뭘 하고 있죠? 말로, 언어를 통해서 조상들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죠. 자, 그건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단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경험적으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요.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식으로 삶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는 대부분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렇죠. 뭐 삶의 지혜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질 때 더 가깝게 느껴지죠. 글자로도 읽는 것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고요. 넘어가 버렸네요. 자, 다음은 역사의 효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실수를 하죠. 실수 안 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수를 하지 않는 인간. 그 인간이란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 완벽한 인간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업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죠.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매번 실수를 하죠. 저는 인간이 아닌가 봐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뭐 저 같은 예외는 있긴 하지만요. 인간은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뭐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역사로부터 배우는 존재가 다름 아닌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다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자, 역사적 경험이죠. 사람은 역사적 경험을 물론 내가 경험한 건 아니죠. 역사적 경험이란 게 내가 직면해서 경험한 건 아니에요. 과거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타산지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나를 스스로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역사적 경험을 활용해서 최대한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언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어는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 또는 사회 간섭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몸짓도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하면 무슨 뜻이고 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뭐 여러분들 남학생 같은 경우에 교실에서 옆에 친구들하고 툭툭 치면서 또 심지어는 욕을 섞어가면서 혹은 허리 꺾기라고 아시죠? 남학생들은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레슬링에서 뭐 허리를 잡고 꺾는 누가 힘이 더 센가 허리 힘이 더 센가 뭐 내기도 하고 그랬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중학교 때 특히 그랬던 거 같긴 해요. 뭐 요새는 중2병이라는 말도 있던데 중학생들은 뭐 그렇죠.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2병이라는 것도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하튼 그러한 몸짓 등의 수단을 통해서 이 생각이나 느낌을 또 나타내고 전달하기도 하죠. 언어를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언어로 습득한 것은 금세 잊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전화번호를 막 얘기를 해요. 010에 뭐 땡땡땡땡에 땡땡땡땡땡. 그러면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이상하게 숫자에 약해요. 뭐 뭐니? 제 전화번호도 외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하튼 그래요. 인간은 이 언어로 습득한 것은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별표라는 스타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죠. 이게 뭘까요? 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별이 왜 저기에 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별은 문자가 되겠죠.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언어로 얘기를 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고착화시키는 거죠. 글자로 날아가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고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 반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나 집단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그래요.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은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모두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죠. 거기서 그 행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단 이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잡아먹었느냐 놓쳤느냐, 이제 초식동물의 경우에는 살아남았느냐 죽임을 당했느냐, 뭐 그게 스스로 평가는 못하죠. 여하튼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반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나 집단의 실수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으며 이를 가리켜 스타라고 합니다. 정답이 뭐죠?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요. 여기다 써놨네요. 아, 부끄럽네요. 정답을 써놓고 정답을 얘기하라고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낸 거죠. 그래요. 다음은 기록과 문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앞서도 얘기한 바대로 빨리 잊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가 나타났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한 사회나 집단이 영구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기록해 둔 것이 바로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그런 용도로 문자가 사용되지는 않죠. 그런데 예전에는 문자를 기록하는 것들이 뭐 양피지라고 하나요? 그 양피지 한 장 만드는데 돈이 억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많이 들죠.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죽간을 사용했어요. 죽간이란 것은 대나무를 쪼개서 이제 한 다음에 쪼갠 다음에 그것을 일일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엮은 것이죠. 한 손톱 굵기만한 굵기의 낱개의 죽편에다가 글자를 쓰고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똑같은 두께의 굵기의 죽편을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죽간입니다. 쓰기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제작하는데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자에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 사회나 집단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초기 문자 기록은 대부분 이를 묻기 위한 이 자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답이 적혀 있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초기 문자 기록에는요, 이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저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등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자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의 이 부분은 이 부족이 만들었다, 성의 저 부분은 저 부족이 만들었다 라는 식의 단순 무미건조한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요, 집중호우가 내려 둑이 무너졌을 때 누가 만든 거지? 어느 부족이 만든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거 자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전쟁이 터졌어요. 아니,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었으면 적군이 저 성벽을 넘었어. 저 성벽은 왜 무너진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거 자료로서 문자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다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산업은 무엇일까요? 1과 2가 있네요. 신석기 시대 얘기가 나오면 뭐 대부분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역으로 농경과 목축을 통해 무엇이 가능해졌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건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가 봐. 아니, 문제를 거꾸로 놨는데 그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죠. 그냥 이건 새로운 유형인 것 같은데 전혀 새로운 유형이 아니고 그냥 거꾸로 놨을 뿐이에요. 거꾸로 놔도 여러분들이 맞춰야지 되죠. 농가 목축을 통해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라는 의미에서 한번 단순 무식한 문제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유목민족처럼 이 가축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 신석기 시대의 목축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개 몇 마리, 개도 먹었으니까요. 닭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그리고 소는 거의 안 키웠고, 여하튼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그 정도의 소규모의 이 목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 그냥 목장, 대관령 목장,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으면 뭐 이 시기에 벌써 문명이 만들어졌겠죠. 이 당시에 농경과 목축만 가지고 그러면 생계 유지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의문도 당연히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자연을 활용해서 농경과 목축을 했다. 그러면 구석기인들이 했던 채집과 수렵 어로 생활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농경과 목축으로만 가지고는 먹고 살 길이 묘연하죠. 부족한 부분을 구석기인들, 조상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보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단 농경과 목축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 구석기인들이 생각했던 그 막연함, 저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어디에 우리가 먹을 게 많을까,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향의 바람이나 뭐 기타 등등을 볼 때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뭐 그런 식의 이동 생활이 아니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렵과 어로를 병행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변했다 그래서 몽땅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자, 다음은 아까 문자를 통한 그리고 자연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연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를 두고 시대 구분을 했다면 이제 도구를 기준으로 한번 시대 구분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시대 구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만의 역사를 얼마든지 써내려갈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자, 돌을 깨뜨려 사용하던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돌을 깨뜨린 거예요. 구석기 시대라고 하죠. 돌이에요. 자, 다음은 돌을 갈아서 사용하던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똑같이 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돌을 이용했으니까요. 도구는 구석기든 신석기든 뭐 구분할 거 없이 이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똑같은 시대, 즉 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구리를 녹여 사용하던 시기로 변화됐죠. 그것을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시기는 무슨 시대죠? 그래요. 철을 녹여 사용하던 시기, 즉 철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현재 지금 2020년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플라스틱 시대라고요. 범람은 하죠. 플라스틱이 요새 뭐 포장 배달 뭐 그런 것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범람을 하고 있어요. 예, 아주 범람하고 있죠. 플라스틱 시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요. 반도체 시대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플라스틱이나 반도체를 가지고, 물론 반도체를 가지고 뭐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던가요? 뭐 AI 뭐 그런 것들, 저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부끄럽네요. 아, 근데 뭐 여하튼 반도체를 가지고 그런 거를 하긴 해요. 하지만 자동차, 배, 총기류를 반도체로 만들 수 있나요? 뭐 물론 로봇이 AI를 이용해서 적을 보고 쏘게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총 자체를 반도체로 만들 수는 없죠. 예, 아직도 철기 시대죠. 플라스틱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라스틱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엔진을 놓고 그런다고 하면 달리기 하겠지만 부닥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열이 나면 그냥 녹을 텐데 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잘 뜨겠네요. 뭐 부력이 높으니까. 여하튼 잘 뜨긴 하는데 이게 무게가 약하니까 아마 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지금은 사실상 여전히 철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게 아직까지 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자,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1, 2, 3도 맞춰야 되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라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냈었는데 제가 여기다 단수 조항을 안 붙였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무슨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모의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원숭이네요. 좀 이해하시죠? 이 화석 인류는요, 약 400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로 직립보행을 하였고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습니다. 일단 직립보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석기, 도구를 이용해서 사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최초의 인류라는 표현이 맞는데 왜 원숭이라고 했을까요? 1번은 남방 원숭이입니다. 남쪽 지방,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죠. 이게 화석이 발견된 것이 19세기였죠. 그런데 최초의 인류 화석이 유라시아 대륙이 아니죠. 요 부분이 틀렸네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인류의 화석이 나오지? 저쪽 팔레스타인, 저쪽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그냥 원숭이로 치부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요. 종교와 과학이 만났을 때 이러한 왜곡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하튼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고요. 일단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유라시아 대륙이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등장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의 인류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든다고 한다면 직립보행과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다는 점이죠. 쓰고 꼿꼿이 서서 다니고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다는 점, 도구를 이용해 사냥을 했다는 점은 초기 인류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이는 뭐 베이징인, 자바인, 하이데베르크인 등이 있죠. 이 호모 2번 호모는 약 18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지구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에는 베이징인, 자바인, 하이데베르크인 등이 있죠. 물을 활용할 수 있었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이 하나 있네요. 바로 물이죠. 물이 아니고 불입니다. 아까 구석기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불의 발견이 결국은 인간의 기호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을 발견함으로써 날고기가 아니고 익히고
데치고 살짝 데치고 뭐 입맛에 따라 선택을 하는, 기호에 따라 그 불의 세기를 조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종교적인 감정을 지녀 죽은 자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진 화석 인류를 뭐라 그러죠?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번 주 신문을 보니까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요. 그런 사람들이 뭐 통증을 뭐 더 느끼고 뭐 그렇다고 신문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최신 기사로. 그러면 아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결혼도 했던 걸로 보여요.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가 있겠죠. 뭐 그런 거죠.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고 1과 2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돌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요. 구석기인들은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돌을 이용해서 자연을 극복했죠. 그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깨뜨려 만든 간섭기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를 사용했었죠. 이들은 채집과 사냥, 물고기 잡이 등으로 식량을 마련하였고, 가족을 이루어 동굴에서 정착 생활을 하거나 동굴에서 정착 생활을 하질 못했고요. 움집을 지으며 이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막집을 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다는 게 맞겠죠. 그래요. 이들은 이동 생활을 했어요. 한 지역에 동굴에 혹은 막집을 짓고 정착을 일단 살아요. 그 다음에 사냥과 채집을 하죠. 그 사냥과 채집을 하고 나서 이제 들판이 텅 비게 되죠. 남는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 없이 그 주거지를 치우고 이제 이동을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먹을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구석기 유적에서 발굴된 풍만한 여인상을 통해 이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일이 뭐죠? 풍만한 여인상을 통해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산과 풍요. 많이 낳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 당시에는 동물들이 잡아가거나 아기들을 방치마텀을 이용해서 그 애들들, 뛰어다니는 애들들을 물어간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몸에 상처라도 나면 어떻게 되죠? 요새 뭐 마이신이라도 있어서 그걸 발라가지고 더 나지 않게끔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이 당시엔 뭐 그런 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상처 하나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열을 낳아도 한 여인이 아기를 열을 낳아도 그 중에서 둘 정도 살아남으면 그래도 다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생명이 40세까지 살아남기가 어려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들이 그린 동굴벽화를 통해 이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죠. 동굴벽화에 그려진 그림의 테마는 대부분 동물들이에요. 즉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라고 흔히들 고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칠판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또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 칠판에 그려진 저 동물 말이야, 쟤네들은 요렇게 공격하면 단숨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죽일 수가 있다고, 사냥에 성공할 수가 있어. 제 약점은 저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판서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뭐 직접 구속기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뭐 후자일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자, 다음으로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 앞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틀린 것은 밑줄을 긋고 1, 2, 3, 4번을 바르게 고친 뒤 1, 2, 3, 4번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간섭기와 아니죠.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것은 뗀석기고 그것은 구석기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신석기인들은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낸 간섭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전장하는 도자기를 구워냈죠. 이 도자기란 말도 틀린 말이죠. 톡이에요. 토기를 구워낼 수 있는 열량과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는 열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땔감의 규모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뭐 토기 정도야 뭐 한 몇백 도 정도면 얼마든지 구워낼 수 있지만 이 도자기의 경우에는 1000도 이상의 열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균일하게 유지시켜야 되죠. 이거는 고도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1597년 이전까지 도자기를 구울 수 있었던 나라는 세 나라가 있어요.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이 있죠. 대부분 베트남은 잘 못 맞추더라고요. 뭐 대부분 인도 뭐를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슬람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런데 베트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하튼 이 도자기와 관련해서 베트남은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신석기 시대에는 일이 시작돼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인류의 생활상이 크게 바뀌게 되죠. 최초의 신석기 유적은 비옥한 무슨지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초승달지대
흔히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가 뭐죠?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순달 지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신석기, 최초의 신석기 유적이 만년 전에, 기원전 만년 전에 유적이 등장합니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했죠. 이는 채집 경제에서 무슨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채집 경제에서 무슨 경제로 발전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생산 경제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연에 의존하는 이전 구석기인들과는 다르게도 자연을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신석기인들의 사회에 대한 물음입니다. 얘기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요,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분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제 불평등한 시대로 진화한 것이죠. 이들은 촌락을 형성하는 등 정착생활을 했으며 혈연을 중심으로 시족을 이루어 살거나 고도로 발전한 신석기 문명은 부족을 이루고 주변 시족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신석기 시대의 시대 상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끝부분이네요. 신분제도가 생겼다, 불평등한 시대다, 그리고 정복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가 틀린 말입니다.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앞서 농경과 목축, 정착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산업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만으로 생계 유지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집과 어로와 수렵 활동을 겸하여야지만 생계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채집과 수렵과 어로를 공동 노력으로 해야지 됐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발생할 수가 없고 평등한 시대여야지만 공동생활이 가능해지죠. 그런 사회 속에서 주변 시족을 정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말고요. 거기다가 적어놔 보세요. 책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화를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족사회, 신석기인들의 생활 문화가 그 속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시족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가면 이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넘어간 시족에서 이제 벌금을 줘야지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다음은 신석기인들의 종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시면 되는 문제죠.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대체로 모든 존재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었죠.
일반적으로 인간 이외의 것에 관해서는 영혼이 아니라 정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좀 이상하죠? 아닌 거죠?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애니미즘은요, 씨족이나 부족과 같은 집단과 씨족, 부족과 특정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특수한 신비적 관계를 지닌다는 관념에 입각하여 동식물이나 자연물에 대해서 주술적,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애니미즘이 아니고 토테미즘이죠. 특정 씨족과 부족이 특정 동식물을, 자연물과 신비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단군 신화에서 곰과 우리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의 특별한 관계. 그래요. 코로나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집에서 쑥과 마늘은 아니고요. 그냥 집밥을 먹으면서 이제 살게 만들었나 봐요. 코로나는 참 죄송합니다. 여하튼 비유가 부적절했네요. 여하튼 단군 신화에 보이는 곰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석기인들의 종교에서 다음 문제는요.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신앙행위를 뭐라고 하죠? 거속숭배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예,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무당, 주술, 제가 어렸을 때, 한 7살 때인가? 서울에 올라온 다음 얘기예요. 근데, 그, 옆집에서,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산 곳은 상봉동이었어요. 근데 옆집에, 그, 무당이 와서 굿을 했었죠. 어린 마음에 가서 재밌게 보고, 근데 뭐 굿을 보러 간 건 아니고 떡이나 얻어먹으려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법이잖아요. 제밥 먹으러 가지 제사를 아니 뭐 여하튼 그 가서 만난 것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침이 도네요. 시간이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여하튼 어렸을 때 봤던 굿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상당히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었고요. 뭐 그 다음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문명의 발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대부분 어디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요. 큰 강 유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중국 문명도요. 어느 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요. 황하강 일대에서 시작이 됐죠. 이 강 유역에는 주변에 높은 산이나 울창한 산림이 없어서 땅을 일구기에 쉬웠죠. 모든 문명이 그렇듯 신석기 시대 마렵에는 이 강 주변에 수많은 마을이 등장했고 3번 시대에는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와 관련된 말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삼보는 대부분 천동기 시대를 얘기를 하죠. 이거는 고조선을 얘기할 때도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면 청동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마을 주변에 토성을 쌓고요. 그 안에 많게는 수만 명씩 모여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자연스레 작은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국가를 사범국가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은 어느 나라사를 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약간씩 달라져요. 우리나라 한국사라면 여기서는 군장국가라고 하는 게 정답이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양사에서는 성읍국가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서양 역사에서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게 또 정답이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국가, 군장국가든 성읍국가든 도시국가든 이러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큰 강 유역에서 강이나 바다 근처에서 했고요. 마을이 등장해서 천동기 시대에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수만 명씩 모여 살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작은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군장국가, 성읍국가, 도시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수업을 더 진행할까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뒤에 있는 슬라이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2.5단계가 이제 끝나는 건가요? 내일 이제 또 연장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거의 돈을 좀 빌리자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밥을 사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커피를 일부러 더 마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참 진짜 이런 경우 처음 당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제 그 속에서 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단절시켜 놓고 폐쇄시켜 놓고 봉쇄시켜 놓네요.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건강하시고요. 건강해야죠. 건강하시고 살아남아야죠. 여하튼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